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의 결혼에서 마지막 파트에 있는 감정평가론 이제 두 번째. 지난주에 이제 감정평가론 첫 번째 시간이고 이제 두 번째 시간 할 건데요. 오늘 아마 이번 순환에 이제 수업은 마무리돼요. 다음 주는 석 달 동안 배웠던 거 한 40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시험 보고 제가 해설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감정평가, 지난주 이거 봤는데, 감정평가는 세 개의 파트로 나눠진다. 감정평가 기초이론, 그다음 방식,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지난주는 여기까지 봤습니다. 지역분석, 개별분석, 그다음에 가치, 재원칙. 그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 필기노트 보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이제 몇 가지 해놨는데,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지난주에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부분 할 건데, 이 감정평가 방식, 얘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필기노트 있는데 별도로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다 공부한 겁니다. 지난주 이런 거 했었잖아요. 감정평가의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있는 원칙 세 가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때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거 했잖아요. 법의사. 그럼 법의사 이 경우는 시장가치, 지혜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 결정할 수 있다. 그거 기억나시죠? 자, 그게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이런 거 공부하면서 그때 다 공부하고 있다. 그럼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이제 됐고, 그럼 이제 오늘은 감정평가 방식 공부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공부할 건데, 이 감정평가에 관한 방식을 제가 여러분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알아야 될 수준까지 오늘 수업을 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여기 이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공부가 돼야 되냐면, 원가 방식에 원가법, 적산법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총 7개의 방법이 있다고요. 방식은 3가지가 있어요. 여기 방식. 근데 이 방법을 보면 2개, 여기에 3개, 이렇게 2개에서 총 7개 방법이 있는데, 그럼 이거 하나하나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가법이라는 게 시험에 나오면 이론적으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원가법을 이론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이론적으로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계산 문제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이론만 공부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작년 같은 기준을 보면 여기서 이제 3문제를 출제하는데, 원가법은 이론적으로 한 문제를 내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을 계산 문제를 내고, 수익환원법이라는 것을 계산 문제를 냈다고요. 그러면 이 원가법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 정리하면 이 원가법이 여기 있는 거 가치재원칙, 지난주에 아마 가치재원칙 배울 때 균형원칙, 적합원칙 그러면서 뭐가 좀 복잡했다고. 거기 이 원가법 하나가 가치재원칙 내용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더 힘들어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분량도 많고, 근데 또 계산 문제도 있어요. 적산법도 마찬가지고, 여기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저게 무슨 말이지? 몇 번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게 있는가 하면 또 계산 문제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 방식, 이 7개 방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은 계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감정평가 방식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분량이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처음 배우는데 이름만 알아도 돼요. 사실은 이번 수련에서 이름만 이렇게 봐요. 원가 방식에서는 원가법과 적산법이 있다. 이름만 알아도 된다고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3, 4월 과정에서 좀 더 깊은 내용을 공부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의 눈빛 보면서 이제 수위를 조절하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 방식 공부하고, 이거는 오늘은 제가 눈빛 보면서 수위를 조절할 거고, 여기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계산 문제 없어요. 계산 문제 없고,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누가 한 번이라도 더 보는가에 따라서 득점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 공시제도는 좀 자세히 한번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서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필기노트는 이제 86쪽 되어 있어요. 그러면 86쪽에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있어요. 이 감정평가 방식, 이 표를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
이 표를 작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시험에서 곧잘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감정평가 방식이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라고. 그럼 이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냈냐면 이런 거요. 감정평가란 것은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해서 그 가치를 가액으로, 금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인데, 그럼 여기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세 가지 만들어냈냐면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가격에 접근하는, 어차피 감정평가는 가치를 구해서 가격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가격에 접근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이야. 세 가지 측면이. 근데 가격에 접근하는 세 가지 측면을 가격 삼면성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가 비용성의 사고, 두 번째가 시장성의 사고, 세 번째가 수익성의 사고야. 그럼 비용성의 사고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경제학자들 중에서 고전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은 의미가 없고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할 필요 없고, 이 고전학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건의 가치, 물건의 가격은 이 물건 만들 때 투입되는 비용만큼 물건의 가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걸 이제 고전학파의 생산비 가치 학설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을 구할 때 저 고전학파라는 사람들은 비용에 입각해 사자. 그걸 비용성의 사고라고 그래요. 그럼 고전학파라는 사람들은 비용성의 사고는 이 건물 토지는 비용성이 적용되지 않죠. 왜? 토지는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 가격 구할 때 고전학파라는 사람들은 이 건물 만들 때 비용이 10억이 들어갔다면 그럼 이 가격도 10억이라고 좀 하자. 그걸 비용성의 사고라고 그래요. 그럼 이 비용성의 사고에서 무슨 방식이 만들어지냐면 원가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 비용 영어로 표현하면 코스트잖아. 코스트. 원가가 코스트잖아요. 그래서 원가가 얼마냐 이 말이지. 만들 때 원가가. 그래서 이 비용성의 사고에서 원가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가 방식이 만들어졌는데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 부동산 사고 팔았을 때 나오는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빌려주고 월세 받는 게 있다는 거. 월세. 그러면 사고 팔았을 때 금액을 가액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가격이야. 가격인데 이제 가액이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빌려주고 사용료 받는 게 임대료야. 이게 이제 월세의 개념이라고. 그러면 감정평가는 가액 구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임대료 구하는 것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비용성의 사고에서 원가 방식이 만들어지고, 이 원가 방식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은 원가법이라 하고, 원가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것을 적산법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가로를 딱 이렇게 주는 거야. 가로를 주고 나서 이렇게 연결시켜줘요. 그러면 여기 가로에 들어갈 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원가 방식, 가액, 원가법, 임대료, 적산법.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사고.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가 방식에서 가액권은 원가법이 있는데, 이 원가법으로 이 부동산, 이 건물 원가법으로 이 건물의 가액을 구하면 그걸 적산가액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야. 적산가액이라고. 그러면 원가 방식으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적산법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건물 사용료, 즉 임대료를 적산법으로 구했습니다. 그걸 이름을 적산임대료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적산임대료라고 나오면 적산법으로 임대료를 구했다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럼 이제 봐봐요. 적산법은 이제 시험 지문에 적산법은 비용성의 사고에서 만들어진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다시 해볼게요. O인가 X인가 이런 거 판단해봐요. 적산법은 비용성의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OX? X잖아요. 적산법은 비용성의 사고에서 이건 맞아요. 근데 가액 구하는 게 아니라 뭐요? 임대료 구하는 거라고. 그렇게 시험을 출제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비용성의 사고에서 원가 방식이 만들어졌다는 거 쭉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연결해서. 그러면 이제 이 비용성의 사고가 있는데, 근데 다른 학자들은, 이 고전학파라는 사람들은 비용성의 사고에서 가액을 구하자 이렇게 주장하니까 다른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 하냐면 이 건물 만들 때
비용이 10억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건물이 수익을 1년에 1억밖에 내지 않는다면 이 건물의 가격은 1억이라고 해야 된다. 이걸 수익성의 사고라고 한다고. 그럼 수익성의 사고, 수익을 많이 내는 부동산은 비용이 조금 들어갔다 하더라도 가격이 높게 해야 되고, 반대로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수익을 내지 못한 부동산은 가격이 낮아야 된다. 그걸 수익성의 사고라고 그래요. 그럼 이 수익성의 사고에서 방식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수익 방식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사고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시장성의 사고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사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역시 수익 방식도 가액을 구하는 게 있어야 되고 임대료를 구하는 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액 구하는 것을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고 임대료를 구하는 것을 수익 분석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 가액을 구하는데 수익 환원법으로 구했으면 그때 가액을 수익가액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이 건물 임대료를 구하는데 적산법으로 구했으면 적산 임대료 하고 수익 분석법으로 임대료를 구했으면 이름을 뭐라고 한다? 수익 임대료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익 임대료를 구했다는 것은 임대료를 구하는데 적산법이 아니라 수익 분석법으로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비용성의 사고에서 원가 방식, 수익성의 사고에서 수익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다분히 반대라고. 다분히 비용성의 사고는 투입된 비용만큼 가격이라고 하자. 수익성의 사고는 그게 아니고 수익을 내는 만큼 가격이라고 하자. 이게 다분히 반대고 굳이 따지자면 이거는 공급 측면이라고. 만드는 사람 입장. 이거는 수요 측면, 사용한 사람 입장이라고. 이렇게 둘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가운데서 가만히 보고 있던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너희 둘 다 가만히 있어. 맞다. 둘 다 맞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건물 만들 때 비용이 100억 들어갔던 그 비용이 100억 들어갔으면 비용이 자 원가가 100억 들어갔으면 100억이라 하자. 그게 비용성의 사고야. 그렇지 않고 비용이 100억 들어갔다 하더라도 수익이 10억밖에 안 나온다면 10억이라 하자. 이걸 수익성의 사고야. 이렇게 둘이 막 싸우니까 이제 다른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너희 둘 다 틀렸다. 또는 둘 다 맞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여기에 비용이 100억이 들어가든 수익이 10억이 나오든 간에 그건 상관없이 이 건물이 시장에서 팔릴 때 얼마에 팔릴 것인가. 그럼 여기에 시장에서 팔릴 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 금액이 만약에 30억이다. 그러면 30억이라고 하자. 이걸 시장성의 사고라고 그래요. 그럼 시장성의 사고는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될 것인가. 그럼 이 시장성의 사고에서 방식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그걸 비교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비교 방식도 두 개가 있어야 돼.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가액 구하는 게 있어야 하고 임대료 구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원래 비교 방식도 이렇게 두 가지만 있었다고. 그래서 비교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을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는 것을 임대사례 비교법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가 방식도 두 개, 비교 방식도 두 개, 수익 방식도 두 개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있었는데 토지 가액 구하는 방법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다고. 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을 비교 방식에다 집어넣어 준 거야. 이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공시지가 기준법이 비교 방식에 넣지 않았는데 근데 이 공시지가 기준법을 비교 방식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 방식은 이제 가액 구하는 거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는 거 임대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까지 비교 방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감정평가 방식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잖아요. 3개. 방식은 3개. 그래서 이걸 3방식 이렇게 부른다고. 근데 예전에는 방법이 6개죠. 방법이잖아요. 방법. 하나, 둘, 셋, 넷. 요거 없었고 5, 6개.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 6방법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비교 방식 하나 추가된 거라고. 그래서 3방식 7방법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그 말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시지가 기준법이 비교 방식에 이제 집어넣으면서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 연도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이 비교 방식에다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우리 중개사 시험에 뭐라고 하냐면 공시지가 기준법이 비교 방식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 맞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액을 구했는데 그 이름을 비준가액 이렇게 부른다고. 비준가액. 이 비준가액을 다른 말로 유축가액. 유축가액이라고 부르는데 뭐 유축가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비준가액이 일반적인 표현이고 가끔씩 이 유축가액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거의 유축가액이 안 나오고 비준가액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 비준임대료는 다른 말로 뭐라 할까? 유추임대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응?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액 구했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가액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토지가액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 원가법, 적산법 이런 것들은 공시지가 기준 빼고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은 토지가액도 구할 수 있고 건물가액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가액만 구하는 거야.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공시지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가격을 구하겠다는 소리야. 자, 이런 뜻이요. 이 토지가격을 구하는데 이게 하곡동 1번지 토지야. 그럼 하곡동 1번지 토지 가격을 구할 때 요 가격 구합니다. 토지 가격. 가액 산정할 때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봐봐요. 이 가액 산정할 때 원가법이 있어요. 가액 산정한 거.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이 있다고. 그 다음에 토지가격 구하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법도 있다고. 그럼 이 토지가격 구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은 요 하곡동 1번지 토지인데 1번지 하곡동 1번지 토지인데 이 1번지 토지하고 유사한 토지가 표준지 공시가가 있다고. 그러면 하곡동 1번지 토지하고 아주 유사한 토지가 옆에 있는 토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렇게 했다고. 표준지고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오늘 진하게 배울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게 제곱미터당 1,000만 원 이렇게 공시했다고. 1,000만 원. 그럼 이 표준지 공시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곡동 1번지 토지 가격을 구하겠다. 이걸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한다고. 공시지가 기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토지 가격을 구하겠다. 그럼 만약에 이 표준지하고 하곡동 1번지 토지하고 모든 게 똑같다고 해봐요. 똑같다. 그럼 이 토지 가격도 얼마인다? 1,000만 원 하겠다. 이런 논리야. 근데 똑같은 토지는 없죠. 똑같은 토지는 없으니까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곡동 1번지 토지가 1,0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99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이걸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표를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예? 그럼 이제 왜 암기하셔야 되냐면 가로넣기 준단 말이에요. 가로넣기. 그럼 어떻게 가로넣기 주냐면 여기 비워놓고 기억이 들어갈 말, 여기 비워놓고 니은에 들어갈 말, 그다음에 얘를 비워놓고 디귿에 들어갈 말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암기하셔야 한다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표를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 밑에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왔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입니까? 비교 방식이야. 비교 방식. 그러니까 비교 방식이고 감정평가 규칙. 여기 이제 정확하게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인데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보면 토지평가 방법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건 좀 이따 다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 표를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할 거. 필기노트를 보면 이 뒤에 옆에 무슨 성격이 나와요. 성격이 나오면서 공급가격, 균형가격, 수요가격 나왔죠?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여기 보면 이제 시상가액, 시상임대료라고 나오는데 이걸 이제 좀 이따 배우게 될 거예요. 이 표는 반드시 암기할 거.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표 암기한다. 그럼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표를 암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뭘 구분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토지가격 구하는 거 공시지가 기준법은 빼버리고 이 공시지가 기준법을 빼버리면 방법이 몇 개 나오냐면 6개 나와요. 그 6개 나오는데 구분하셔야 돼.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냐면 가액 구하는 게 있고 이렇게 가액 구하는 게 있고 임대를 구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가액 구하는 게 뭐가 있는지 임대를 구하는 게 뭐가 있는지 이걸 또 구분하셔야 돼. 그럼 볼래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이 가액을 구하는 거야. 근데 시험은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이 가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낸다고. 그 뭡니까? X입니까? X. 그러니까 이 표를 작성하고 나서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가액 구하는 것과 임대를 구하는 거. 이제 가액 구하는 것과 임대를 구하는 거 구분할 때 가장 시험에 답을 많이 주는 게 이거예요. 이 두 개를 바꿔준다고. 이 두 개.
요런 걸 안 받고, 요건 안 받고, 이것도 안 바꾸고, 요 두 개를 바꿔준다고.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을, 수익분석법을 바꿔주는 거야. 그 뭡니까? X입니까? X. 작년에도 요 수익환원법인데 수익분석법으로 바꿔서 그게 이제 틀린 집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장난을 잘 친다. 그러면 가로넣기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표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표는 이제 여러분 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로넣기 볼게요. 가로넣기. 이제 이 표를 만들었으면 가로넣기 봐야지. 그럼 가격 삼면성. 무슨 사고에서 원가 방식이 만들었을까? 비용성. 그럼 비용성의 사고에서 원가 방식이 만들어지고,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을 원가법. 원가법으로 가액 구했으면 이름을 적산가액. 원가법에서 임대를 구하는 것을 적산법. 적산법으로 임대를 구했으면 적산임대료. 그 다음에 시장성의 사고에서 무슨 방식? 비교 방식이 만들어진다. 비교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을 이름을 뭐라 하냐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 자체가 처음 배우니까 뭔 말인지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깊은 내용을 공부할 필요 없다고. 옆표를 계속 보면서 이름을 익혀야 되니까. 비교 방식에서 임대를 구하는 것을 임대사례 비교법. 그럼 비교 방식 중 가액 구하는 거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액 구했으면 비준가액, 유축가액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임대를 구했으면 비준임대료, 유추임대료.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 토지가액 구하는 것을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가액 부르고, 수익성의 사고에서 수익 방식이 만들어지고,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을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으로 가액 구하면 이름을 수익가액. 임대를 구하는 건 수익분석법, 수익임대료. 됐죠? 이렇게 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공시지가 기준법 빼고 가액 구하는 거 세 가지.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임대를 구하는 것은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목이 됐고, 예요. 여기 봐봐. 이제 가액 구하는 방법과 임대를 구하는 방법, 가액 산정 방법과 임대료 산정 방법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액 산정하는 거,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것을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됐습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가액 구하는 것은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근데 이 두 개를 자리를 바꿔서 준다. 이 두 개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자, 이제 그 표를 이제 외웠으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시상가액, 시상임대료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이제 처음 하실 때 이 부분 이제 앞에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이 표를 외워야 되구나. 그것은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 들어가면 약간 여러분 힘들어요. 이건 이제 볼 텐데,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부동산이 있는데 토지 말고 건물, 이 건물의 가액을 산정해보자. 가액. 요 가액을 산정하자. 그러면 요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가액을 산정할 건데, 원가법으로 가액을 구하면 이름을 적산가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적산가액을 한번 구해봤어요. 적산가액 구해봤는데 여기에 얼마가 나왔냐면 10억이 나왔대. 10억. 그럼 적산가액만 구하는 게 아니라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지금 이거는 원가법 적용한 거예요.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이 부동산, 이 건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액을 산정했다. 그러면 이것을 비준가액 이렇게 부른다고. 비준가액이 8억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으로 이 건물 가액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름을 수익가액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럼 수익가액으로 구했더니 12억이 나온 거야. 12억.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건물의 가액은, 감정평가에서 가액은 얼마일까? 도대체 제가 감정평가사고 여러분이 이 건물 주인인데 와서 여러분이 저에게 이거 건물 감정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뭘 구해 주십니까? 임대료 구할 거야? 가액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격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액 구하는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원가법, 거래사료비고법, 수익하는법 세 가지가 있으니까 각각의 방법을 적용해서 요 감정평가액을 구해봤다고. 그랬더니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격은 10억이고 거래사료비고법에 의한 비중가격은 8억이고 수익하는법에 의한 수익가격이 12억이 나왔다고. 12억?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도대체 얼마냐 이 말이지. 얼마냐? 모른다는 소리. 모르지. 모른다. 그래서 요 가격을 요 적산가격, 비중가격, 수익가격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산가액이라고 불러. 시산가액. 시산가액이 무슨 말이냐면 이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구하는데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럼 만약에 이 가액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밖에 없다. 그럼 원가법으로 구한 이 적산가액 10억이 가액이 되는 거라고. 감정평가액이. 근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구했더니 각각의 가격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이 각각의 방법으로 구한 가액을 최종 평가액이라 하지 않고 시산가액 이렇게 부르는 거야. 시산가액. 그럼 시산가액이 뭐냐고 물어봐. 그럼 시산가액은 최종 평가액이냐 아니면 각각의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시산가액은 최종 평가액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소리야. 시산가액은 최종 평가액이 아니고 각 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을 시산가액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이봐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감정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적산가액 10억, 비중가액도 10억, 수익가액도 10억 이렇게 나왔다 이봐요. 그럼 감정평가액은 얼마일까? 10억이야 10억. 10억.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나와버리면 10억이 됐는데 달리 나와. 달리 나오니까 이게 10억인지 8억인지 12억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게 10억, 10억, 10억 이렇게 나오면 이걸 3면 등가의 원리가 성립한다고 그래. 그 3면이 뭘까? 3면이 여기 있잖아요. 3면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3면. 세 가지면. 세 가지 측면에서 가액. 그러니까 비용성의 사고에 의한 가액이 적산가액이야. 시장성의 사고에 의한 가액이 비중가액이고 수익성의 사고에 의한 수익하는법의 가액이 수익가액이라고. 그럼 3면 등가율과 성립한다면 세 가지 가액을 구해도 다 똑같다는 소리야. 이걸 3면 등가율과 성립한다고. 그럼 3면 등가율과 성립을 하면 이 건물의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10억이야. 평가액이 10억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달라졌잖아. 자, 이거 부주 들어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도 금액은 똑같아요.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그걸 3면 등가 원리가 성립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필기노트는 없으니까 그건 지금 제가 말한 참고사항을 들으시라고. 그것을 3면 등가 원리가 성립한다고. 근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니까 3면 등가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3면 등가 원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 평가액을 산정할 때는 이 시산가액을 조정한다고. 조정. 그래서 시산가액 조정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럼 시산가액을 조정하는데 생각해봐요. 이 시산가액을 조정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죠. 어떻게 하냐면 이 세 개를 한번 더 해봐요. 세 개를 더하면 30억이라고. 30억. 이걸 3으로 나누면 10억이 되는 거야. 10억. 이렇게 하는 것을 단순 산술평균 한다고 그래. 단순 산술평균. 그러면 시산가액을 조정하는 때, 조정할 때 단순 산술평균하면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눠버리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 단순 산술평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명확해져요. 봐요. 단순 산술평균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동산이 임대형 부동산이에요. 그럼 임대형 부동산이면 이게 수익을 창출하는 거야. 수익. 소위 말해서 수익성 부동산이에요. 그럼 수익성 부동산이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수익성의 사고. 이해되셨죠? 그럼 수익성의 사고에서 초점을 맞춰서 평가해야 되니까 이 수익가액, 이 12억. 12억의 입가격에서 평가하는 게 적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억에다가 중점을 많이 두겠다는 소리야. 그럼 나머지 적산가액, 비중가액은 참고하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야. 가중치를 부여한단 말은 세 가지 비중을 똑같이 두지 말고 이 수익가액에다가 어차피 이 분산이
수익성 분산이니까 수익성이 사고 수익가액에다 비중을 많이 두라는 소리야. 그러면 얘들은 비중을 뭐 20% 준다. 그럼 이건 60% 주라. 이걸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그래. 가중치. 이걸 가중평균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시상가격 조정이란 말 이제 아시는데 시상가격 조정할 때 단순 산술 평균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안 되고 그 부동산의 특성, 그 다음에 여기 감정평가할 때 자료를 수집했는데 그 자료의 량, 자료의 정확성. 그럼 이거 평가할 때 적상가격으로 평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했는데 그 자료가 부적절하대. 그러면 적상가격으로 평가하기 적정하지 않다는 소리야. 그러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 수익가격 구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 자료가 가장 많고 자료가 정확하고 그럼 수익환원법을 평가하는 게 적정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자료의 량, 그다음에 정확성, 그다음에는 이 부동산의 특성에 비추어 특정 방법에 가중치를 둔다. 이것을 가중평균한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은 단순 산술 평균하면 안 된다. 그럼 무슨 평균한다? 가중평균한다. 이렇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계산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다고. 그럼 가중평균하는데 필기노트를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상가격 조정에 단순 산술 평균하면 안 된다. 그럼 그 단순 산술 평균은 3개를 더했어요. 10억, 8억, 12억 더해서 3으로 나눴다고. 그래서 30억을 3으로 나누니까 10억 나왔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야. 이게 단순 산술 평균이야. 그럼 그 밑에 뭐라고 나냐면 가중평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중평균 하는데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거야. 왜? 이 분산이 수익성 분산이니까. 그래서 수익가격 중심으로 시상가격 조정해서 평가액을 결정하겠다는 소리야. 근데 구체적으로 거기 보면 가중치라고 나와. 밑에 가중치라고 나오죠. 가중치라고 나오면서 적상가격의 30%, 비중가액의 20%, 수익가액의 50% 가중치를 준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가중치를 어떻게 주냐면 적상가격의 30% 가중을 두고 비중가격 20을 두고 수익가격 50을 둔 거라고. 그러니까 수익가액의 가중치를 가장 많이 둔 거라고. 그럼 이렇게 해서 가중치를 둬서 이제 평균 내는데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그냥 곱해. 그 곱해서 3개를 더하면 된다고. 이걸 가중평균한다 그런다고. 가중평균. 그러면 10억 곱하기 30%는 3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8억 곱하기 20%는 1억 6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2억 곱하기 50%는 6억이 될 거고 그럼 이 3개를 더하면 된다고. 그러면 필기노트 이렇게 놨잖아요. 필기노트는 10억 곱하기 0.3 플러스 8억 곱하기 0.2 플러스 12억 곱하기 0.5 이렇게. 그래서 이게 10억 6천이 나오는 거야. 10억 6천. 10억 6천. 이렇게 하는 것을 가중평균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정리합시다. 시상가액이라는 게 뭐냐면 각각의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상가액이라 한단다. 됐죠? 근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여 이 시상가액이 다 다르다. 즉 3면 등가율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시상가액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 조정할 때 방법이 단순 산술 평균하면 안 되고 특정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 가중평균한다. 그걸로 끝이야. 근데 이제 가중평균할 때 이렇게 계산 문제가 한번 나왔을 뿐이라고. 그럼 시상가액은 최종 평가액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뭔데? 각각의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됐어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런 게 있다고. 아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시상가액을 조정하라고 나온다고. 시상가액 조정하라고.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는 시상가액을 조정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야. 있다. 그거 이제 30이 된다고. 자,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시상가액 조정이에요. 그럼 이제 큰 틀에서 감정평가 3방식이 이제 정리가 된 거야. 아, 이렇게 흘러가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처음에 배웠던 그 표를 아셔야 되고, 시상가액 조정 논리를 아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 방식을 공부할 때 시상가액 조정까지 끝났으면, 그러면 뭐 시상임대료도 똑같고, 시상가액이나 시상임대료나 논리가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봐야 돼. 그럼 하나씩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씩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이제 기출지문을 통해서 어떻게 나온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1번이 30회 때 나왔네요. 30회 때. 자, 1번. 감정평가 3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이 기초하고 있다. OX? O. 저기 수익성이 기초한 것은 수익 방식. 비용성이 상한 것은 원가 방식. 시장성이 기초하는 것은 비교 방식. 이렇게. 자, 2번. 원가 방식에. 원가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원가 방식에서는 원가법 및 적산법이 있었고, 그리고 무순성이 사고, 비용성이 원리, 비용성. 이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뭐냐 말이에요. 그럼 원가 방식은 비용성이 원리다. 비용성. 그래서 이 기억에 들어갈 말이 비용성이다. OX, O. 이렇게. 여기 2번, 3번, 4번이 이 29회 때 이렇게 박스 준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박스 주고,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 니은에 들어갈 말, 디귿에 들어갈 말로 각각 옳게 나열된 거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 지금, 여기에 이 표야, 표. 표. 이 표를 알면, 처음에 배웠던 이 표. 이 표를 물어보는 거야. 표. 자, 그럼 다시 가봐요. 다시 가서, 여기 3번 봐요. 3번은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사고에 의한 거고, 비교 방식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비교 방식에서는 첫 번째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고, 두 번째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고, 그러면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서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다. 그럼 이 공시지가 기준법이 비교 방식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니은에 들어간 것은 공시지가 기준법. 그래서 역시 옳은 집으로 볼 수 있죠. 4번 수익 한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서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은 뭐가? 수익 방식이다. 그래서 이것은 수익 방식. 이렇게. 자, 5번 시상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 가여 도출된 각각의 가액이다. OX? O. O잖아요. 각각의 가액. 그걸 시상가액을 한단 말이에요. 6번 시상가액 조정은 각 시상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된다. OX? X. 요 산술평균이 앞에가 단순히 생략된 거야. 단순은 대부분이 생략이에요. 그래서 이걸 단순 산술평균인데 단순을 생략하고 그냥 산술평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럼 X잖아요. 그 시상가액이 조정할 때는 단순 산술평균입니까? 아니면 가중평균입니까? 가중평균. 자, 이렇게 할 거니까. 자, 그럼 이제 큰 틀에서 봤으면 이제 하나씩 공부해 봐야 돼요. 그럼 하나씩 공부하는데 여기 표를 다시 오면 이렇게 7개 중에서 시험에 주로 나온 것은 가액 관한 거. 가액 관한 게 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뭐든 간에 가액 관한 걸 주로 내는 거야. 그러면 가액 관한 것은 원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수익환원법하고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이렇게 주로 내는 거야. 근데 이제 논리를 알리시면 알겠는데,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공시지가 기준법은 똑같아요, 논리가. 그러면 원가법 알고, 거래사례 비교법 알고,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은 논리가 똑같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고, 거래사례 비교법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수익하는법하고, 세 가지 방법을 이제 물어보는데,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제 계산 문제 해야 되고, 아마도 제 생각이 맞을 건데요. 올해는 이 원가법에서 계산 문제하고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계산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패턴이 이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 두 개,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수익환원법,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원가법하고 계산 문제를 또 같이 내는 경우가 많다고. 작년에는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수익환원법에서 계산 문제 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계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근데 패턴이 공시지가 기준법이 계산 문제 나오면 그 다음 연도는 대부분이 거래사례 비교법을 낸다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원가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거 할만하거든요. 계산 문제. 자, 뭐 계산 문제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패턴이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공부하는데 결국은 세 가지 공부하는 거예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인데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 논리가 똑같으니까 원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수익환원법 논리를 공부해야 된다. 그럼 이제 원가법의 논리를 한번 가볼까요? 원가법. 그럼 원가법은
뭐 이상한 말도 나와요. 뭐 제조론가에서 감가수정에 빼고 적산가액을 구한다. 뭐 감가수정이다. 제조론가 이렇게 뭐 복잡하다고 이렇게. 그럼 얘를 지금 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진다고. 이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여기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할 거라고. 근데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제조론가가 뭡니다 말 한다고. 근데 그걸 여러분 다 기억하지 말고 제조론가랑 있나 보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럼 원가법이 끝나고 나면 그럼 이제 원가법의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원가법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려면 최소한 지금 여기 써온 것도 제가 아주 골자만 써왔는데 그럼 원가법은 이게 이제 원가법의 공식이면서 개념, 제조론가, 제조론가 또 뭐 구분해보고 감가수정, 감가수정 방법, 뭐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비교, 최소한 이 정도라고. 그럼 이거 하고 나서 원가법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계산 문제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분량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도 뭐 거래사례 개념, 계산식, 그 다음에 뭐 적용 절차, 요걸까지만 해놨어요. 필기노트 보면 엄청 많거든요. 할 내용이. 요거 끝나고 나면 다시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와.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이 나와. 수익환원법은 더 복잡해. 수익환원법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이렇게 한다고. 그럼 여기 이론만 정리하면 됩니까? 아니요. 계산 문제까지. 복잡하다고. 요건 이제 가볍게 오늘, 이런 거나 본다고. 그럼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이제 물건별 평가 방법이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를 평가한다. 자동차. 그럼 자동차를 평가할 때 자동차 가액을 구할 때 방식이 있었잖아. 아까. 방식이 몇 개 있었어요? 가액 구하는 게? 세 가지.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가격 구하는 게 빼고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액 구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아까 다시 가면 여기 이제 올해 나올 수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오늘 영어는 다 이제 하셔야 되는데 봐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면 물건별 평가 방법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물건별이란 말은 가순이라는 물건은, 자동차라는 물건은, 그다음에 산림이라는 물건은, 그다음에 동산이라는 물건은, 상장 주식, 상장 채권이라는 물건은 감정평가할 때 무슨 방법을 합니까? 이거 물어본다고. 그럼 이제 가수원을 자동차를 평가한다. 그러면 자동차를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 방법이 원가법이 있었고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익환원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들으세요. 이 자동차를 평가할 때 원가법으로 할 수도 있고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할 수도 있고 수익환원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는 이 자동차를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하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이해됩니까? 그런 거요. 봐요. 그러면 과수원을 평가할 때 과수원의 가액을 산정할 때 원가법으로 할 수도 있고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할 수도 있고 수익환원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과수원은 뭘로 하게 돼 있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시험은 이렇게 한다고. 시험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과손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한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 뭘까 있을까? X가 되는 거야. 의미하셨죠? 이걸 물건별 평가 방법이라고 한다고. 물건별 평가 방법. 그러면 여기 보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고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되셨습니까? 자, 쉬었다가 이어서 합니다.